세계 최고 한국의 전력 기술이 영국 보틀리 시골의 9만 가구를 살렸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 성공을 계기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한국 재계 총수들이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영국 국왕의 환대를 받으며 국빈 방문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심지어 영국 BBC에서는 138년 세계 1위 한국의 전력 기술이 영국의 미래를 밝힌다라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보틀리 전력청의 수석 자문관 트레이스 와일스라고 합니다. 35세 나이의 고향인 보틀리에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보틀리는 옥스퍼드셔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인구가 2만 명 남짓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1880년대 영국 최초로 수력 발전소가 세워진 곳으로 영국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틀리는 지난해에만 138번의 정전 사고를 겪었어요. 특히 겨울철이면 노후화된 전력망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가 끊기곤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LS 일렉트릭이 최근 설치한 ESS 발전소가 이런 보틀리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말끔히 해결해 주었죠. 특히 한국의 AI 기반 전력 관리 시스템이 보틀리의 구릉지형과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완벽하게 대응했어요. 미국이나 독일 기업들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특히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제 책상에 쌓이는 민원 서류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던 정전 관련 민원이 이제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로 줄었거든요. 특히 커뮤니티 센터의 로즈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감사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는 할머니께서 이제는 따뜻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뜨개질 모임을 이어가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보틀리 냉동식품 공장도 큰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작년만 해도 잦은 정전으로 보관 중이던 식품들이 녹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는 24시간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거든요. 덕분에 300명의 일자리도 지켜냈고 오히려 생산량을 30%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ESS 발전소 운영을 위해 젊은 기술자들을 파견해 주었고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까지 제공해 주었죠. 특히 매달 진행되는 한영 청년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제가 전력청 자문관으로서 지역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지난해 런던 에너지 솔루션 컨퍼런스에서 만난 LS 일렉트릭의 정한욱 팀장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저는 보틀리의 심각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성공 사례를 찾고 있었죠. 컨퍼런스장에서 정 팀장은 한국의 제주도에 설치된 ESS 시스템이 어떻게 섬 전체의 전력 문제를 해결했는지 발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틀리 지역은 구릉지가 많고 습도가 높아서 전력 설비의 부식이 심한데 과연 한국의 기술이 이런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졌죠. 그러자 정 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주도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습하고 바람이 거센 지역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찾아 헤매던 해답이 눈앞에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 팀장님이 발표가 끝나자마자 직접 보틀리를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의 임원이 이렇게까지 작은 시골 마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작년 일본 기업과 미팅을 했을 때는 도쿄 지사에서 형식적인 제안서만 보내고 끝이었거든요. 심지어 2년 전 독일 기업을 접촉했을 때는 영국 본토 외곽이라는 이유로 아예 미팅조차 거절당했던 기억이 났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보틀리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 팀장님의 열정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지만 과연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보틀리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베르농 클루디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클루디 회장님은 보틀리 지역에서 40년 넘게 전기 설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위원회 의장직도 맡고 계셨기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클루디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한국의 전기 기술이라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한국과 영국의 전기 역사는 매우 깊은 인연이 있다면서 현재 한국전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송배전 손실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통해 송배전 손실률을 2%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는 영국의 평균 손실률 6%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클루디 회장님은 한국이 이처럼 뛰어난 전기 기술을 보유하게 된 데에는 보틀리 출신 토마스 라이틀리의 공이 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클루디 회장님은 지금부터 138년 전인 1887년에 조선의 최초 전등 설치를 담당했던 기술자가 바로 영국 보틀리 태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국의 세계적인 전력 기술이 놀랍게도 138년 전에 시작된 거였죠.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재차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클루디 회장님은 보틀리 도서관에 그 자료들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했죠. 그날 오후 저는 보틀리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3층 향토자료실에서 근무하시는 사서분께 조선과 관련된 전기 역사 자료나 토마스 라이틀리가 작성한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았죠. 그런데 그 사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무슨 일 때문에 라이틀리의 자료를 찾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보틀리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을 추진 중인데 과거 한영 전기 교류 역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논문도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그 사서는 자신이 토마스 라이틀리의 증손자인 애덤 라이틀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치 소설 속 장면처럼 느껴졌고 이런 우연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혹시 증조부님의 자료들을 볼 수 있을지 여쭤보았습니다. 라이틀리 사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눈가에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서 그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면서 저를 도서관 지하 수장고로 안내했어요. 수장고 깊숙한 곳에서 라이틀리 사서는 오래된 참나무 책장 뒤편에 숨겨져 있던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보틀리 투 조선 1887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라이틀리 사서는 조심스럽게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사서는 하나씩 편지를 꺼내면서 내용을 읽어내려갔죠. 그런데 첫 번째 편지에서 미국인 윌리엄 맥케이 사건 보고서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1887년 조선에 미국인 기술자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라이틀리 사서의 표정이 순간 무거워지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원래 조선은 고종 황제가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양의 전기 기술 도입을 결정했고 그래서 전기 기술자로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에디슨 전기회사 소속 윌리엄 맥케이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맥케이는 늘 호신용으로 6연발 콜트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고 해요. 어느 날 그의 조선인 조수가 처음 보는 서양 무기에 호기심을 보이자 맥케이가 장난스럽게 권총을 꺼내 보여주었고 그러다 갑자기 방아쇠가 당겨져 맥케이의 관자놀이를 관통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허무하게 미국인 기술자가
조선에 온 지 3일 만에 세상을 뜨게 된 것이니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맥케이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조선의 전기 보급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영국 보틀리 출신인 토마스 라이틀리가 그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138년 전 영국의 작은 마을 보틀리 출신 영국인이 조선의 근대화에 첫 도움을 주었고, 이제는 송배전 손실률 2% 미만, 전력 공급 신뢰도 99.999%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ESS 발전소가 보틀리의 9만 가구를 살리게 된 것이니까요. 제 눈빛에 깃든 감동을 읽었는지 라이틀리 사서는 다음 편지를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조선인들이 처음 전기를 접했을 때의 놀라운 반응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선줄을 타고 흐르는 불을 보고 물처럼 흐른다 하여 물불이라 불렀다가 나중에는 그 빛이 하늘을 떠도는 것 같다며 건달불이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순수한 상상력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죠. 그러자 라이틀리 사서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문이 4대에 걸쳐 이 자료들을 마치 갑옷처럼 소중히 보관해왔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책상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당시 사용됐던 원형 전구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그 역사적인 유물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가장 극적인 순간은 마지막 편지를 펼쳤을 때였습니다. 라이틀리 사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이 편지가 증조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조선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견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기술이 조선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겸손한 바람과 함께 조선인들의 끈질긴 학구열과 부지런함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근면성실한 민족이라면 머지않아 영국을 뛰어넘는 전기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는 예언 같은 내용이었죠. 라이틀리 사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놀랍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38년 전 보틀리가 조선에 전기를 전해준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이 보틀리의 전력난을 해결해주게 된 것이니까요. 미국의 테슬라나 독일의 지멘스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마을의 전력난을 한국의 기술이 단 3개월 만에 완벽히 해결해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LS 일렉트릭의 ESS 기술이 보틀리를 구하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138년 전 토마스 라이틀리가 뿌린 씨앗이 맺은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며칠 후 저는 정한욱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틀리와 한국의 오래된 전기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ESS 발전소 도입이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정 팀장은 즉시 답장을 보내왔는데 놀랍게도 한국전력 박사과정 시절 토마스 라이틀리의 조선 전기 사업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ESS 프로젝트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 팀장은 라이틀리의 후손이 아직 보틀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죠. 게다가 LS 일렉트릭 본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했죠. 며칠 후 LS 일렉트릭 본사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ESS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기술력을 확인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내용이었죠. 특히 보틀리와 비슷한 지형과 기후를 가진 지역에 설치된 ESS 운영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어요. 저는 즉시 보틀리 전력청에 출장 계획서를 제출했고 다행히 전력청에서도 이번 방문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흔쾌히 승인해 주었죠. 게다가 영국 에너지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향후 정부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LS 일렉트릭 본사로 초청받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로비에 도착하자
정한욱 팀장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먼저 24층에 있는 스마트 에너지 관제센터부터 보여주겠다고 했죠. 제가 스마트 에너지 관제센터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물어보자 정 팀장은 영국의 전력난을 해결하려면 실시간 전력 관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시설부터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거대한 디지털 월이 눈에 들어왔는데 전 세계 31개국에 설치된 LS 일렉트릭의 ESS 가동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잠시 말을 잃을 뻔했어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데이터가 눈에 띄어 물어보았더니 정 팀장은 그곳의 ESS 도입 후 전력 요금이 27% 절감되었다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정도 성능과 비용 효율성이라면 우리 보틀리의 전력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 팀장은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을 보여주겠다며 기술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로 향하는 복도 양쪽 벽면에 LS 일렉트릭이 받은 국제 인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많은 인증서들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 거냐고 정 팀장님에게 물어보았죠. 그러자 정 팀장은 1974년 IEC 안전 인증을 시작으로 독일 TÜV, 미국 UL, 영국 BSI까지 세계 유수의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ESS 안전성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UL9540A 인증을 받았다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 기술은 영국의 선도적인 에너지 기업들도 아직 획득하지 못한 인증이었거든요. 정 팀장님은 특히 복도 제일 끝에 걸린 ESS 안전성 부문의 독일 TÜV 인증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충방전 효율 95%와 20년 이상의 수명이라는 놀라운 스펙을 설명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최근 중국 CATL의 배터리 과열 폭발 사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 팀장님께 CATL 사고처럼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어떻게 이런 높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죠. 그런데 정 팀장님의 답변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대량 생산에만 치중하다 보니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단계라고 하시더군요. 반면 한국은 10년 넘게 안전성 연구에 투자해왔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의구심을 눈치채셨는지 정 팀장님은 직접 보여주겠다며 저를 기술연구소 AI 개발실로 안내하셨어요. AI 개발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깊은 경악하고 말았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첨단 모니터 앞에서 열중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의 연구실을 보는 듯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건 밤샘 작업 중이던 최영미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최 수석은 제가 보틀리 출신이라고 말하자 특히 눈을 더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보틀리 지역의 구릉지형과 연중 70% 이상을 기록하는 높은 습도로 인한 전력 설비 부식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최 수석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최 수석의 설명이 더 놀라웠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체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며 전력 수요를 99.9% 정확도로 예측하고 날씨 변화에 따른 대응 속도도 0.001초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최 수석이 알려준 한국의 성과는 더 놀라웠어요. 한국전력의 송배전 손실률이 2% 미만이라는 거였죠.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국의 평균 손실률이 6%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즉시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도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들이 이곳에서는 이미 실용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특히 최 수석이 이어서
설명한 차세대 전력관리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을 들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 방문을 마치고 보틀리로 돌아온 후 ESS 발전소 준공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기술진들은 놀라운 속도로 작업을 진행했고 불과 3개월 만에 9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가 완성되었죠. 준공식 당일 보틀리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었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한국의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죠. 특히 찰스 3세 국왕까지 방문하면서 준공식은 영국 전역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게다가 BBC는 특별 생중계까지 진행하면서 138년 만에 역전된 한영 전기 교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내었어요. 특히 이재용 회장은 축사에서 보틀리와 한국의 인연을 언급하며 138년 전 토마스 라이틀리가 조선에 전해준 전기의 불씨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되어 다시 보틀리를 밝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세계 최고 전력 기술로 지어진 대한민국의 LS-ESS 발전소 가동 이후 보틀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겨울철 정전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력 요금도 평균 32%가량 절감되었죠. 심지어 냉동식품 공장은 생산량을 50% 늘리면서 신규 일자리 200개를 추가로 창출했답니다. 보틀리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어요. 지난주 보틀리 메인 광장의 주민 공청회장에서 평소 꼼꼼하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한 닉 맥버니 씨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그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제는 매일 아침 전기 걱정 없이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는 일상이 정말 행복하다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로즈 할머니의 뜨개질 모임은 예전에는 난방비 부담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모임을 가졌지만 이제 따뜻한 실내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엘리자베스 윌슨 할머니는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실내에서 뜨개질을 할 수 있게 된 건 다 대한민국 덕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보틀리는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한영 청소년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출범했고 매년 20명의 보틀리 청년들이 한국의 선진 전력 기술을 배우러 떠나게 되었죠. 게다가 보틀리 도서관 3층은 에너지 교육센터로 새롭게 단장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지하철에 대변역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캐나다 블루어영 역부터 세이트 조지 역까지 설치되었고 이제는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서로 앞다투어 한국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서 한국의 지하철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 교통공사 안전혁신팀에서 일하고 있는 캐서린 오하라입니다. 최근 저희가 대한민국과 계약을 체결해 블루어영 역부터 세인트 조지 역까지 한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를 시작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캐나다 지하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캐나다가 한국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4년 전 사고를 겪고 나서였죠. 그날 블루어영 역은 평소보다 더 혼잡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승강장이 가득했어요. 뒤늦게 도착한 열차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8세 마가렛 할머니가 인파에 밀려 비틀거리다 선로 쪽으로 넘어지셨죠. 발목 골절로 대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CBC 뉴스에서는 이 사고를 큰 이슈로 다뤘습니다. 승객들의 질서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고 지하철 안내 방송 소리가
너무 작다는 의견도 있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캐나다 승강장 안전시설 부재에 있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스크린도어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운영되는 토론토 지하철의 후진성을 지적했죠. 토론토 교통공사 로버트 맥도널드 운영본부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지난 분기 동안의 사고 통계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니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선로 투신 시도 12건, 물건 낙하 사고 28건, 출입문 끼임 사고 7건이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뉴욕 지하철의 사고 건수보다 30% 더 많은 수치였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 후 연간 사고 건수가 우리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시 토론토 교통공사 안전운영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맥도널드 본부장이 즉각적으로 지하철 안전성 문제를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전했지만 이미 온타리오 주의회에서는 특별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때 중국계 캐나다인 안토니 위멍 기술팀장이 충칭 지하철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중국 충칭에는 19층 아파트를 관통하는 세계 유일의 모노레일을 운영하면서도 놀라운 안전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었죠. 특히 승객 동선 관리와 안전 시스템이 인상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이 아파트를 관통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평소에도 위멍 팀장은 썰렁한 아저씨 개그를 치면서 저를 당황하게 한 적이 많았거든요. 제가 충칭의 안전 시스템이 정말 뛰어난 거 맞냐고 다시 되물었더니 위멍 팀장이 자신감 있게 그렇다고 말하더라고요. 위멍 팀장은 충칭이 중국에서도 산악 지형에 속하고 4천만 인구가 사는 메가시티인데 그런데도 연간 사고율이 캐나다의 3분의 1 수준이고 건설 비용도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위멍 팀장의 허풍을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찾던 해답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죠. 제 고민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다른 팀원들도 미심쩍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같이 찾아보자면서 유튜브를 검색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위멍 팀장을 비롯한 저희 팀원들이 본부장님의 휴대폰 주변으로 모여들어 충칭 지하철 영상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하철이 아파트를 관통해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조작 영상인 줄 알고 이거 조작 아니냐고 중얼거렸는데 위멍 팀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국의 진정한 기술력이라면서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영상 속 댓글에도 중국의 미래도시가 현실이 되었다.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였어? 같은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맥도널드 본부장은 즉시 충칭 현장 조사를 결정했고 저와 위멍 팀장이 조사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아시아 지하철 탐방이 시작되었죠. 충칭 공항에 도착하자 습한 공기가 저희를 반겼고 위멍 팀장은 고향에 온 것을 반기며 산천강시라고 불리는 충칭 도시를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서둘러 유튜브에서 봤던 역인 리즈바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충칭 궤도교통공사 장시안 부국장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키가 작은 50대 남성인데 놀라울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안내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번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 설치 수주를 따내려는 듯한 과한 친절함이 느껴졌어요. 처음 리즈바 역은 제가 본 어떤 지하철역과도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승강장이 정말 유튜브에서 보던 것처럼 빌딩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었죠. 신기하긴 했지만 조명이 어둡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혁신적인 건축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옆에서 한 중년 남성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승강장 안전시설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 중국어로 크게 떠드는 그 소리가 마치 확성기로 귀에다 떠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시끄러워 인상이 찡그려지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기들끼리 더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가뜩이나 중국어 성조와 반향음이 더해져서 소음은 더 날카로웠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리즈바 역 승강장에서 장시안 부국장이 시계를 보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3분 후면 지하철이 아파트를 관통해서 지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내 소음에서 정신을 차리고 지하철이 들어설 때 얼마나 흔들리는지
스크린도어의 틈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었죠. 그런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 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파트를 관통하는 순간 진동은 크지 않은 것 같았지만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의 틈이 제각각인 것이 보였어요. 어떤 곳은 10cm가 넘어 보였고 어떤 곳은 5cm도 안 되어 보였죠.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갈 때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타보기로 했어요. 호기심도 있었고 실제 탑승 경험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열차에 오르자마자 시끄러운 대화 소리와 함께 자극적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누가 뭘 먹는 건가 싶어서 설마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한 승객이 양꼬치같이 생긴 염통꼬지인지 먼지를 꺼내서 하나씩 먹고 있는 거였어요. 사탕이나 초콜릿 같으면 참겠지만 그 기름진 냄새와 양고기 특유의 향이 좁은 객실 안에 가득 퍼지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지하철 밖에 대합실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실외라서 목소리도 냄새도 견딜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정말 힘이 들었어요. 게다가 지하철 안에서 중국인들 대화 소리를 들으니 정말 귀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몇몇 승객들이 마치 집안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특히나 가장 최악이었던 건 지하철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들과 쩍쩍 달라붙는 끈적함이었어요. 맞은편 좌석을 보니 한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던데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전혀 제지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중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공공시설이 이렇게 더러운 건가 싶었어요. 정말 여기가 지하철 아닌지 시장판인지 음식점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실내를 무릅쓰고 부국장에게 승객들의 기본적인 매너나 안전수칙은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 부국장은 중국인들은 활기차고 자유분방한 민족이라며 웃어넘기더라고요. 저는 이래서야 선진국 지하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굳이 지하철 안전평가하러 와서 중국인 국민성 평가를 할 필요는 없었으니깐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차량 앞쪽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책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지하철 안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청년에게 다가가 보니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건가 싶어서 말을 걸었더니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청년이 왜 중국 지하철을 타고 책을 보고 있는 건가 순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학생은 충칭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도서관에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책을 그렇게 보냐고 물어보니 동아시아의 근대화 민족운동이라는 책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더 틈을 내서 책을 본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의 놀라운 집중력과 성실함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아무리 바빠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습은 본 기억이 없거든요. 토론토에서는 지하철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이 책 보기를 포기하곤 했는데 말이죠. 저 역시 봄바디어에서 근무할 때 30분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한 번도 업무 자료를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지하철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한국 청년의 집중력과 성실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공부하는 모습이 캐나다의 젊은이들과는 사뭇 달라 보였죠. 호기심이 생겨 왜 하필 충칭의 대학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청년은 제 질문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보존하기 위해 중국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는 거예요. 1994년 이 지역이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할머니께서 청사 보존을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충칭시 정부와 한국 정부에 청사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보존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아파트 개발이 중단되고 충칭 임시정부 청사터가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할머니의 뜻을 높이 기려서 한국 지자체장 최초로 올해 충칭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의 눈빛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이 보이는 듯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도 잊은 채 한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할머니의 의지가 손자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참 인상적이었죠. 그렇게 멋진 한국 청년에게서 좋은 느낌을 받았지만 정작 우리가 찾으러 간 지하철 시스템은 실망스러웠죠. 시끄럽게 떠드는 승객들과 불규칙한 스크린도어 간격을 떠올리며 중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캐나다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호텔 로비에서 충칭 지하철 시스템은 도입하기 어렵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서 한 동양인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통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 청년처럼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이었기에 관심이 갔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현대무백스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 협의 통화였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충칭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죠. 잠시 후 통화를 마친 그 남성에게 다가가 한국분인지 혹시 지하철 안전 시스템에 대해 잘 아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서울교통공사 기술연구소의 구대현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충칭에서 열리는 아시아 교통안전 컨퍼런스 참석차 왔다고 했어요. 제가 토론토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서울교통공사의 실제 운영 현장을 방문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순간 이것이 우리가 찾던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맥도널드 본부장에게 즉시 연락했고 다행히 서울 방문이 승인되었죠.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탐방지는 서울로 정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충칭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쾌적했어요. 특히 객실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깨끗한 게 인상적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제가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어요. 다음 날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했을 때 안전관리팀 강호석 차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강 차장은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보니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면서 탔던 지하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조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강 차장은 웃으면서 출근 시간대에 타보면 한국 지하철의 진정한 저력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출근 시간대만 되면 승객들이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고성이 오가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특히 지난달에는 한 노인이 러시아워 시간에 밀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죠. 그런데 강남역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승객들은 가지런히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론토에서 봤던 것처럼 노인을 밀치거나 서두르는 모습은 없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있었는데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소년은 할머니, 앉으세요. 저는 괜찮아요라며 정중하게 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외국인 관광객이 감동했는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에 탑승하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충칭에서는 승객들이 마치 시장통처럼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한국선은 모두가 조용히 각자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같은 동양권인데도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다들 뭘 그렇게 보는지 궁금해서 강 차장에게 물어보았죠. 저는 처음에는 다들 미리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보는 줄 알았는데 강 차장의 설명에 의하면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지하철이 움직이는데 와이파이가 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강 차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틀어 보였어요. 터널 구간임에도 끊김없이 재생되는 걸 보며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때 강 차장님은 웃으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나라이며 이런 IT 인프라가 지하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지하철 터널 구간마다 설치된 5G 중계기는 삼성전자가 특별히 개발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강 차장님은
이것이 단순한 통신 시설이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실제로 저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SNS에 실시간으로 사진도 올리고 업무 메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역사 내에서조차 와이파이가 자주 끊겨서 불편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구나 강 차장님 말씀으로는 이 통신 시스템을 활용해 열차 간격과 스크린도어 작동까지 실시간으로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토론토의 낡은 신호 체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첨단 시스템이었죠. 이런 기술력이야말로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안전성과 정시성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신기한 앱을 보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앱의 용도를 물어보니 실시간으로 지하철 내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는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충칭의 답답하고 탁한 공기가 떠올랐어요. 강 차장님께 이 시스템에 대해 여쭤보니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과 객실에는 최첨단 공기정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충칭이나 토론토는 소음과 혼잡도만 신경 쓰는데 한국은 미세먼지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더라고요. 그때 마치 제 생각을 읽으신 듯 강 차장님은 앱으로 실외 미세먼지 수치와 비교해보자고 하셨어요. 저도 궁금해서 동의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 안의 공기가 지상보다 더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임산부가 탑승했을 때 벌어졌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스크린도어가 평소보다 오래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토론토였다면 절대 볼 수 없었을 광경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아한 표정을 지었는데 강 차장님은 임산부 배지를 인식하는 AI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토론토에서는 임산부들이 급하게 뛰어타야 하는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제서야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고도화된 안전 시스템은 기본이고 실시간 공기질 관리, 5G 기반의 끊김없는 통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AI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런 첨단 기술들이 단순히 과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든다는 점이었죠. 이제 저는 토론토가 왜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서울 탐방을 마치고 토론토로 돌아온 후 저는 맥도날드 본부장에게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추천했어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가득했죠. 특히 서울 지하철의 연간 사고 발생률이 100만 명당 0.03건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토론토 시의회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어요. 그렇게 한국의 현대모백스와의 계약이 성사된 지 6개월, 블루어영 역을 시작으로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캐나다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들의 꼼꼼함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각 역사의 특성에 맞춰 스크린도어의 규격을 미세하게 조정했고 설치 후에도 수차례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죠. 스크린도어 설치 후 첫 3개월 동안 블루어영 역의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특히 혹한기에도 스크린도어가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캐나다의 극한 기후에 대한 우려도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완공식 날 뜻밖의 재회가 있었어요. 캐나다가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됐던 4년 전 그 사고의 피해자였던 마가렛 할머니를 다시 뵙게 된 거예요.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할머니는 예전과 달리 건강을 회복하여 건강한 발걸음으로 완공식에 직접 걸어오셨죠. 한국의 스크린도어를 어루만지며 이제는 내 손녀도 안심하고 지하철을 태울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뛰어남과 기술진에게도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할머니께서 토론토 노인회를 대표해 준비하신 감사 편지였어요. 서툰 글씨체로 한글로 감사합니다를 직접 쓰셨다는 그 편지에 현대모백스 강원찬 수석과 김선영 팀장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토론토 전역으로 한국 스크린도어 설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회는 4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는 75개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진행 중이에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밴쿠버와 몬트리올에서도 한국의 스크린도어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수치로 보면 더욱 분명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2달 만에 선로 추락사고는 전년 대비 98% 감소했고 열차 지연도 45% 줄었습니다. CBC 뉴스는 한국의 기술이 토론토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보도했고 토론토 스타는 사설을 통해 안전한 도시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한국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한국 교통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토론토 과학고등학교의 파멜라 앤더슨이라는 학생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일 등하교길에 보는 스크린도어의 작동 원리가 궁금해진 그녀는 교통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최근 합격 소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기술력이 제 꿈을 바꾸어 놓아요. 토론토의 대중교통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라는 앤더슨의 이 말은 토론토 스타즈의 일면을 장식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재 토론토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는 특별과정이 개설되었고 지원자가 넘쳐난다고 하네요. 이런 성과는 다시 한국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무백스는 캐나다 진출을 발판으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시장 수주에도 성공했고 전 세계 도시철도 안전시설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죠. 특히 토론토의 성공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기술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토론토의 지하철은 한국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의 손녀뻘 되는 앤더슨이 한국에서 공부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세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그날 충칭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